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자, 이번 시간에는요 진도별 모의고사 제4회 6번서부터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6번 문제 이렇게 돼 있어요. 자, 어떤 기업은 노동자를 5명 고용할 경우에 임금을 1000씩 지급을 하였으나 6명째 고용할 때는 임금을 1100원을 지급했다고 합니다. 이 경우 6명을 고용했을 때 평균 요소 임금과 한계 요소 임금을 구하세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우선 이 문제는 바로 뭐냐면 MFC랑 AFC를 계산을 하는 건데요. AFC는 아시겠지만 W 임금하고 똑같습니다. 자, 문제에서 주어진 것들을요 살짝 보면 노동이 5명일 때 6명일 때 정보가 나와 있어요. 자, 그때 임금이 얼마인가 봤더니 5명일 때는 1000원씩 지급을 했대요. 이렇게 이해 가시죠? 6명일 때는 1100원씩 지급을 했대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우선 필요한 것은요 TFC 값을 구해야 됩니다. 자, TFC라는 게 뭐예요? 토탈, 총. F가 생산 요소야, 팩터야, 코스트. 그래서 총 생산 요소에 대한 비용이다 이렇게 됩니다. 자, 이거 어떻게 계산합니까 하면 W 곱하기 L로 계산을 하는 것이죠. 자, 그러면요 5명일 때 1000원이니까 5000 이렇게 될 것이고요. 6명일 때는 6600 이렇게 된다는 거 알 수가 있을 겁니다. 자, 우선 이때 거기 보시면 평균 요소 비용을 먼저 계산을 해 볼게요. AFCL 이렇게 됩니다. 이거는 TFCL을 노동으로 나눠주는 거야. 여기 5000 있는 거를요 L로 나눠주면 1000 이렇게 될 것이고요. 6600을요 6으로 나눠주면요 1100 이렇게 될 겁니다. 따라오셨죠? 그러니까 여러분 머릿속에 암기하셔도 되는데요. 당연히 TFC를 L로 나누면 W 임금이 나오니까 얘랑 얘가 둘이 같게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해 가시겠죠? 자, 그 다음에 MFC를 한번 구해 볼게요. MFCL은 노동을 한 단위 변화시켰을 때 TFCL이 어떻게 됩니까? 이거 아니겠습니까? 자, 그럼 여기 잘 보세요. 노동을 1명 추가적으로 증가시켰을 때 TFC가 얼마나 증가했습니까? 요걸 찾는 거예요. 1600 아닐까요? 그쵸? 1600 이렇게요. 그럼 6명일 때 AFC는 1100, MFC는 1600 이렇게 되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답은 4번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오케이? 이해 가시겠죠? 자, 다음 7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7번. 자, 오염물질에 대한 최종 오염 수준에 대한 설명으로 타당한 것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우선 1번 보시면 공해 유발로 인해 발생하는 직접 간접 비용의 합을 최소화하는 것이다. 여러분, 오염 수준과 관련한 최적 오염 수준. 자, 요거는요. 최적이라는 것은 우리 알고 있듯이 좋은 거는 극대화하고요. 나쁜 거는 극소화하는 게 바로 최적이다라는 거 알고 있을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보통 봤을 때 여기가 오염과 관련한 배출의 크기예요. 자, 이때 다양한 비용을 여기다 표현을 할 건데요. 거기 나와 있는 것처럼 오염과 관련한 직접 비용이 발생할 거야. 이게 다이렉트 직접 비용 이렇게 있고요. 오염물질과 관련한 간접 비용이 또 존재합니다. 익스터널리티 이렇게 있다라고 할게요. 자, 그러면 이 둘을 합한 이게 이제 총 비용이 되는 것이죠. 얘는 오염과 관련한 직접 비용과 외부 비용, 간접 비용 이렇게 되는데 이거를요 최소화하는 미분을 하면 되는 거죠. 자, 그랬을 때 여기 나와 있는 두 개 합을 최소화시키는 요게 이제 오염이라고 그러면 최적 오염 수준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1번이 맞아요.
그래서 공해를 유발하는 기업들이 생산을 중단시키는 그런 게 아니고요. 생산 중단이 아니고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두 개 비용을 최소화하는 비용이다.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오케이. 그래서 1번 그대로 가져가시죠. 다음 볼게요. 자, 그 다음에 8번 문제 볼게요. 8번. 자, 8번은요. 로널드 코즈 정리와 관련한 얘기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우선 어느 호숫가에 공장 A와 양식장 B가 인접해 있습니다. 호숫가에 강가라 해도 되고요. A에 공장이 있는데 얘 공장이 이제 가해자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근데 외부성은 일부러 그런 건 아닙니다. 몰랐어요. 자, B가 양식장인데 피해자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염물질을 배출하니까 자, A가 상품을 생산하는 과정에서 호수를 오염시키는 폐수가 배출되고 있고요. 이로 인해서 B가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A가 생산하는 상품의 시장 가격은 P가 80 이렇게 되어 있고요. AB 상황은 다음과 같다라고 합니다. 이때 호수에 대한 소유권이 A에게 있는 경우에 또는 B에 있는 경우를 각각 상정한다라고 합니다. 자, A와 B는 협상을 통해서 외부 효과를 해결하려고 하는데 각각의 경우에 따른 보상액의 범위를 맞게 짝지은 것은 이렇게 나와 있어요. 자, 우선 첫 번째 A가 공장인데 물건을 생산할 때요. 거기 보시면 생산 비용이 있습니다. 우리 박스에 보시면 TC 이게 MC로 바꾸셔야죠. PMC 먼저 할게요. PMC는 Q로 미분하니까 EQ 플러스 6입니까? 이렇게 됩니다. 오케이? 자, 그런데 오염물질을 배출하면서 B에게 이렇게 피해를 끼치게 됩니다. SMD를 야기하는 거지. SMD 이거는 얼마가 됩니까? 외부 비용입니다. EMC라고도 해요. TD Total Damage는요 10Q니까 미분하게 되면 10 이렇게 됩니다. 오케이? 자, 이랬을 때 보상의 범위를 얘기하는 건데 이것도 우리 제가 기본 강의 때 많이 말씀드리는데 코즈 정리를 표현하는 방법이 오염 저감 비용뿐만 아니라 우리가 알고 있는 그냥 토탈로 표현할 수 있겠죠. 자, 여기 보시면 PMC가 이렇게 생겨 있어요. 그래서 PMC. 자, 그런데 여기가 이제 6이고 아니 여기 오염물질 SMD가 10 이렇게 발생하니까 SMC는요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요거 두 개를 10만큼 위로 올려요. 요게 SMC 이렇게 됩니다. 자, 우선 여러분 여기서 PMC 값이 얼마야? EQ 플러스 6 이렇게 되고요. SMC는 여기다 10을 더해 주게 되는 거니까 EQ 플러스 16 이렇게 됩니다. 오케이? 자, 그러니까 여기가 16 이렇게 되겠죠? 자, 그런데 거기 보시면 시장의 가격이 바로 수요 곡선 아니겠습니까? 자, 여기서 시장의 가격이 80 하니까 대략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수요 곡선이야. 얘가 80 이렇게 되죠. 자, 우리가 사회적인 진짜 최적 수준은 어떻게 됩니까? 하면요. SMC와 이게 수요 곡선이 만나는 거니까 여기를 스몰 s라고 할게요. 근데 사적인 최적 수준은 여기지 소문자로 P 이렇게 할게요. 자,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SMC와 여기 PMC가 80과 만나는 점을 찾아야 됩니다. 자, 요거 두 개 맞는 걸로 찾게 되면 EQ는 6이 넘어가니까 74 이렇게 돼서요. 계산을 하게 되면 37 이렇게 되고요. 여기 S점 이렇게 되는 점은 요거 두 개 같게 놓고 푸시면 요때는 32 이렇게 되는 거 알 수가 있습니다. 오케이, 이해 가시죠? 자, 이렇게 돼 있는 상태예요. 근데 우리 마음속에 어떤 걸 보셔야 되냐면 사회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 최적은 요거랑 요게 우리가 진짜 사회적인 최적 수준입니다. 여기 32가. 오케이? 네, 됐습니다. 자, 하나씩 볼게요. 우선 만약에 여러분 소유권이 케이스 1이라고 할까요? 케이스 1. 자, 소유권이 A에게 있다라고 할게요.
A에게 귀속되어 있는 경우 귀속시. 그러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A가 가해자 공장인데 그러면 외부성을 신경 안 써요. 왜냐면 저 호숫가에 있는 거를 다 그냥 오염물질을 방출하게 되니까 Q가 37 이렇게 됩니다. 37 이렇게 생산을 하고 있는데 자, 피해자인 B가 와서 A한테 얘기합니다. 야, 오염물질 좀 37만큼 하지 말고 이렇게 32로 줄여주면 안 될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37에서요 만약에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32로 만약에 줄인다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이렇게 오염물질 생산량을 좀 이렇게 생산을 줄여서 오염물질을 사회적인 최적 수준 32까지 이렇게 줄인다 합시다. 이해 가시겠습니까? 여러분 그러면 공장 입장에서는요 요거 PMC니까 자기가 여기까지 생산하는 게 자기는 최적이라 생각했는데 생산을 줄였으니까 여기 색깔을 주황 색깔로 할게요. 이만큼 손해를 보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만큼 자 이걸 우리가 해설에는 3이라고 제가 이렇게 넣어놨는데 이만큼 손해를 보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들 오염물질이 줄어들게 되면서 데미지가 줄어드는 거잖아요. 여기 하나 더 그림을 살짝 그려놔 볼까요? 여기 10에 해당하는 만큼 이렇게 SMD가 이렇게 있다고요. 오케이? 오염물질이 줄어들게 되면서 얼마만큼의 이득이 발생합니까? 라고 하면요. 이만큼의 데미지가 줄어들게 되니까 이만큼이 이득이 발생해요. 이해 가세요? 이만큼. 근데 여러분 이만큼이 평행 이동했으니까 요거랑 똑같은 거 보이십니까? 요렇게. 똑같은 거 보이세요? 이렇게요. 자, 그래서 다시 정리를 해볼게요. 이렇게 가게 되면 공장 입장에서 손해를 보는 크기가 요만큼 손해를 보게 되고요. 요만큼 손해를 보게 되고요. 요만큼. 이해 가시죠? 근데 얼마만큼 이득이 됩니까 하면 이만큼 이득을 보게 됩니다. 이렇게 해요. 자, 그러니까 공장 입장에서는요. 이렇게 생산을 32만큼 줄이게 되면 A의 피해가 이만큼이 되는 거야. 그리고 B의 이득이 이만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면적을 구하는 거지. 그래서 A의 피해가 어떻게 됩니까? 하면요. 25 이렇게 나오고요. 요 크기가 25가 되고요. 요 크기도 삼각형이 25가 돼서 얘는 요 면적 크기가 50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거기 첫 번째 소유권이 A에게 있을 때 피해는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봤을 때 최소한 A가 보게 되는 25만큼은 피해를 보게 되니까 이렇게 보상을 해야 되고요. 자, 보상의 크기라고 할게요. 보상의 크기. 네, 요걸 본다라고 하면 최소한 25가 되고 최대 얼마가 되겠습니까? 하면 최대 이만큼의 편익을 되는 거니까 아니 이거 이상은 더 B가 보상은 할 수 없지. 그래서 최대 50 이상은 자기가 B가 이득 얻은 게 50이니까 50 이상은 할 수가 없게 됩니다. 오케이? 이해 가시죠? 좀 잘 봐주세요. 자, 그 다음 케이스 2 한번 볼게요. 케이스 2. 케이스 2는요. 소유권이 피해자인 B에게 있다라고 할게요. 소유권이 B에 귀속되어 있다고 할게요. 귀속시. 오케이? 자, 그러면 B가 있으니까 이 호수를 B가 가지고 있으니까 A야, 왜? 야, 너 오염물질 배출하지 마. 그럼 생산하지 말란 말이야? 그 뜻이야. 그러니까 아예 생산을 빵으로 못 합니다. 이해 가시죠? 자, 그러니까 Q가 빵 요렇게 돼 있는 상태야. 요렇게.
그러니까 어떻게 공장 입장에서는 내가 생산도 못하고 이거 너무 심한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이 드니까 야, 나 말이야 요거 생산 좀 이렇게 좀 늘릴 수 없을까? 이렇게 32만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회적인 최적 수준이 32니까 32 되는 수준으로 증가시키면 안 될까?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이해 가시겠습니까? 그럼 생산을 아예 못하다가 생산을 하게 되는 거야. 그럼 여러분 잘 보세요. 아니 그러면 생산을 그렇게 하다 보니까 첫 번째는 이 공장 입장에서는요, 이득이 발생하게 되는 거야. 이득이. 그래서 여기 이만큼 생산을 하게 되는 거잖아요. 생산을 이렇게 더 증가시키게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아니 그래서 생산을 하게 되면 자 여기 잘 보세요. 공장 입장에서는 PMC와 요거 P가 만나는 요게 바로 최적 생산이야. 자기가 봤을 때는. 오케이? 근데 생산을 아예 못하고 있었어. 근데 생산을 여기까지 하도록 만들어 줍니다. 자 그렇게 되면 얘 입장에서는 여기 보세요. 여기까지 생산하니까 더 하면 좋은데 이만큼이 이제 생산자 잉여에 해당하는 거잖아. 근데 여기까지는 안 갔지만 이만큼의 생산자 잉여에 해당하는 만큼 이득을 얻어요. 여기서부터 이만큼 이득을 얻게 됩니다. 이렇게요. 보이세요? 이만큼 자기가 생산을 통해서 이득을 얻게 됩니다. 자 여기다 표현하면 그래서 여기다 표현하면 플러스 여기 면적에 해당하는 만큼 이렇게 이득을 얻게 된다고요. 네, 이해 가시겠죠? 이렇게. 근데 생산하면서 오염물질이 배출되잖아. 여기 보이십니까? 이만큼의 오염물질이 이건 헷갈리지 않으시겠죠? 예, 비용이 발생하는 거야. 이만큼의 피해가 발생하는 거야. 피해가. 오케이? 근데 요거랑 비슷하게 요 크기는요. 요거랑 같아요. 이해 가시죠? 요거랑 같습니다. 여기 나와 있는 요거랑 같은 크기가 됩니다. 그만큼의 피해니까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이렇게 피해 금액이 발생하게 돼요. 아니면 사다리꼴로 해도 되고. 자, 그래서 우리 책에서는요, 뭐라 해설에서 뭐라고 제가 표현했냐면, 여기 부분을 1번, 여기 부분을 2번, 여기 부분을 3번, 여기 부분을 4번,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이 피해 요거는 2에 해당하는 크기가 되겠고요. 요거 이득은요, 하늘 색깔이 여기까지야. 여기 좀 지워졌는데, 다시 색깔을 칠하면 이겁니다. 이렇게.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표현을 해보면 여기는 1번 더하기 2번 이렇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만큼의 이득이 발생하게 되고요. A기업이. 근데 이만큼의 피해가 발생하게 됩니다. 자, 피해 동그라미 2번의 크기는 얼마입니까? 하면요. 이게 320이고요. 1번에 해당하는 게 1024 이렇게 됩니다. 얘가 320이 되고요. 자, 그래서 우리가 피해를 받은 크기가 요만큼이니까 요걸 다시 정리하면 최소 320만큼을 보상을 받아야겠다 생각을 하고요. 강하류에 있는 피해자는. 근데 가해자라 할 수 있는 공장 입장에서는 생산을 하게 되면서 최소 이만큼은 보상을 해주겠지만 최대한 자기가 얻게 된 이득은 1번 플러스 2번이니까 그걸 두 개 더한 게 1344가 됩니다. 그래서 최대 1344만큼 네, 보상을 해줄 수가 있다. 이렇게 됩니다. 좀 어렵죠? 근데 이 패턴 머릿속에 암기하셔가지고요. 그대로 넣어두세요. 출제가 되면 출제하신 분께서는 난이도 최상이라고 생각하고 얘기를 하게 될 거예요. 아시겠죠? 예, 그 정도만 하시죠. 자, 다음에 9번 문제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자, 다음은 노동수요의 임금 탄력성에 대한 내용이다. 타당하지 않은 것은 여러분, 노동수요에 대한 임금 탄력성이다. 그러면 자, 임금이 변했을 때 노동의 수요가 얼마나 변하냐 그걸 나타내겠죠. 그래서 분모는 임금의 변화율 이렇게 될 것이고요. 분자는 노동 수요의
변화율 이렇게 될 겁니다. 뭐 식으로 만약에 표현을 한다라고 하면요. 분모는 임금이 얼마였었는데 얼마나 변화했니? 곱하기 100% 이렇게 나타낼 것이고요. 노동 수요는 원래 얼마였는데 얼마나 변했니? 곱하기 100 이렇게 나타낼 겁니다. 오케이. 자, 그 다음 2번. 노동 수요는 노동을 생산 요소로 하는 최종 생산물 수요의 가격 탄력성이 클수록 커진다. 맞죠? 여러분 임금이 올라갔을 때 노동의 수요가 얼마나 증가하는가 요거에 대한 얘기인데요. 자, 여러분 우리 생산 요소 시장은 생산물 시장과 같이 파생 수요라는 거 생각하시면서 연결 지으셔야 돼요. 임금이 이렇게 올라갔더니 당연히 비용이 올라가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비용이 올라가게 되면 공급 곡선이 상방 이동해 시장 전체에서. 자, 그러다 보면 가격이 올라갑니다. 근데 가격이 올라가게 되면 이게 생산물에 대한 수요가 감소해요. 생산물에 대한 수요가 감소하게 되면 그때 노동에 대한 수요도 감소합니다. 따라오시죠? 자, 이 부분을 뭐라고 얘기합니까? 라고 하면요. 이 부분을 우리가 파생수요다. 이렇게 얘기해요. 파생수요의 성격을 지닌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얘기하는 것은 바로 뭐냐면 이거지. 거기 보시면 다시 보세요. 노동을 생산 요소로 하는 최종 생산물 수요의 가격 탄력성이 클수록 가격이 올라갔는데 얘가 크게 감소하면 어떻게 됩니까? 얘도 크게 감소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임금이 올라갔을 때 노동 수요의 변화율도 크게 변한다 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이해 가시죠? 네, 그 정도. 다음 3번. 노동 수요의 임금 탄력성은 단기보다 장기가 더 크다. 맞습니다. 보통 얘기할 때는요. 이게 마샬 힉스와 관련한 노동 수요에 대한 임금 탄력성인데 언제나 임금 탄력성 같은 거 얘기할 때 단기와 장기가 있잖아요. 그 장기가 훨씬 탄력적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다음 4번. 노동 수요의 임금 탄력성은 총 생산비 중에서 노동 비용이 차지하는 비중이 클수록 커진다. 맞죠? 여러분 4번 보시면 여러분 삼성전자의 반도체나 컴퓨터 같은 그런 생산하는 산업가요. 아니면 음식점 같은 식당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점을 하는 음식당 이렇게요. 자, 그러면 우리가 전체 총 비용 중에서 이게 노동이 차지하는 비용이겠죠? 전체 총 비용에서요. 노동이 차지하는 비용이겠죠? 이렇게. 여러분 반도체에서 이제 공장에서 일하는 사람, 개발자 말고요. 관리하는 사람들은요. 사실 자동화가 돼 있고 기계화가 돼 있기 때문에 별로 비용이 큰 비중을 차지하지 않습니다. 요거의 비중은 작아요. 근데 여기 식당 같은 데는, 여기 음식점 같은 데는 이렇게 노동이 차지하는 비중이 커요. 이해하시겠죠? 근데 여러분 비중이 큰 상태에서 인건비가 올라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전체 비용도 커지게 된단 말이야. 그러면 안 되겠다. 인건비 비중이 많이 차지하게 되니까 고용을 줄여야겠다 해서 여기서는 고용이 좀 크게 감소합니다. 근데 삼성에서 만약에 비용이 이렇게 증가하는데 이 밑에가 사실 우리 소득 대비 지출액이라고 생각하시면 돼. 우리가 버는 소득이 300만 원인데 노트북을 하나 사려고 하는데 가격이 변하면 되게 민감하게 사치제에 가까운 거니까 반응을 하는데 껌값 가격이 올라갔다 해서 우리가 크게 민감하게 반응하지 않잖아. 그러니까 삼성에서 인건비에 차지하는 비중이 얼마 크지 않은데 임금 올려주세요. 올려준다고요. 감소해도 조금밖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자, 그러니까 어디가 크게 변한다? 그래요. 여기가 탄력성이 훨씬 더 크게 변한다. 직관적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에 5번 보시면 노동 수요의 임금 탄력성은 노동과 대체 가능한 다른 생산 요소, 자본이라고 할게요. 자본으로 대체가 쉽게 되면 여러분 당연히 5번 임금 올려주세요 라고 했는데 노동을 줄이려고 해 자본을 같이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아니 근데 생산하는 과정에서 노동과 자본의 대체가 용이하다고 할게요. 대체가 용이해요. 용이하면 오케이? 그러면 임금 올려주세요 했을 땐요. 노동을 크게 줄이고요. 자본으로 휙 대체를 해버려요. 그렇잖아. 그 대체 탄력성이 크다 이거야. 근데 만약에 대체가 어려우면 여기다 쓸까요? 대체가 어려우면 자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임금 올려주세요 할 때 노동을 조금 자본을 조금 늘리고 이러한 결과를 초래하게 됩니다. 이해 가시겠죠? 오케이. 자 그러니까 생산 요소 다른 생산 요소의 대체 가능성이 클수록 커진다 이렇게 얘기해야죠. 자 이거 뭐 중요한 건데 어렵지 않아요. 직관적으로 탄력성 관련해서 잘 체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10번 한번 보도록 할게요. 다음은 여가 소득의 모형에 대한 내용이다. 값의 효용함수가 이렇게 주어져 있고요. 효용함수가 네 여가 소득 이렇게 있고요. 자 예산 제약식은 소득 M 요게 있는데요. 거기 보시면 W 임금에다 24 마이너스 여가 더하기 V 이렇게 있습니다. 자, 갑이 효용을 극대화하게 되는 경우 다음 설명으로 틀린 것을 고르세요. 이렇게 나와 있죠. 자, 1번하고요. 거기 보시면 5번은 보조금이 존재하지 않는다면 그때는 V가 빵일 때 요걸 얘기하는 겁니다. 근데 만약에 보조금이 존재하는 경우로 그냥 우선 일반화시켜서 풀어볼게요. 자, 우선 여러분들 최적 그림까지는 그릴 필요 없을 것 같아요. 최적 여가에 대한 선택은 어떻게 됩니까? 라고 하면은요. 자, 비근로 소득이 있다라고 할게요. 있으면 이렇게 돼서 이렇게 되고요. 소득, 여가 이렇게 있고요. 무차별 곡선은 한계 대체율이 체감하는 거 아시잖아요. 요거 MRS 풀어봅니다. MRS 여가 소득인데 자 분자에는 여가로 미분하고요. 분모에는 소득으로 미분해요. 여가로 미분하면 M이고 소득으로 미분하면 L입니다. 자 한계 대체율 체감하니까 이런 식으로 돼 있어요. 무차별 곡선 여기 제로점 이렇게 할게요. 오케이? 자 그래서 얘가 뭐랑 같습니까? 라고 하면요. 이게 임금하고 같을 때가 최적 조건이다 라는 거 알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정리를 하게 되면 요게 성립할 때 이렇게 되는 거죠. 오케이? 자 그러면 M을 우리가 M으로 정리를 해 가지고요 여기에다 대입을 한번 해준다고 할게요. 자 그럼 M은 어떻게 돼? WL 이렇게 됩니다. M은 WL 이렇게요. 자 여기다 집어넣어 볼게요. WL은 24W 마이너스 WL 플러스 V 이렇게 되네요. 자 이게 일일이 넘어가요. 그럼 이 WL은 24W 플러스 V 이렇게 되죠. 오케이? 자 그러니까 L은 정리하면 이게 이 12W 지워지네. 12 플러스 이 W분의 V 이렇게 되는 거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게 바로 최적 여가시간 되는 걸 알 수가 있고요. 요거 자 이거 값이 어떻게 됩니까 하면 여기에 이렇게 해당을 하는 거예요. 이해 가시죠? 자 L 스타 이렇게 자 만약에 거기서 뭐라 그랬냐면 노동은 얼마나 되는가 라고 하면 만약에 노동으로 물어봤다 합시다. 자 그러면 지금 이렇게 돼 있는 상태에서 노동을 구하세요. 최적 노동을 구하세요. 그러면 거기 나와 있는 것처럼 전체 총 시간이 24시간 아니겠습니까? 24시간에서 여가를 빼는 거예요. 자 그럼 24에서 이걸 빼면 12 마이너스 2W분의 V 이렇게 됩니다. 이해하시겠죠? 어렵지 않습니다. 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때 우리 하나씩 살짝 보면, 자, 우선 첫 번째, 보조금이 존재하지 않는다면, 여러분 1번하고요 5번 같이 풀어볼게요. 자, 만약에 보조금이 V가 제로라면, 이렇게 제로라면, 자, V가 제로면 노동시간은 어떻게 돼요? 12로 일정해요. L은 12로 일정합니다. 이해 가시죠? 자, 그러면 임금이 올라갔을 때 어떻게 됩니까? 하면요, 비근로 소득이 없어요. 그럼 예산선이 이렇게 돼 있는 거야. 24 여가 소득 이렇게 있을 때 효용 극대화되는 선택점이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12 이렇게 돼 있는 상황입니다. 이해 가시죠? 근데 이때 만약에 임금이 올라갔어. 그럼 이렇게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여가 노동시간은 여기 있는 것처럼 변화가 없어요. 그대로 이렇게 떨어지게 됩니다. 무차별 곡선이 여기에 이렇게 위치하게 돼요. 오케이? 자, 그래서 다시 1번. 보조금이 존재하지 않는다면 근로시간은 임금에 비례해서, 아니 1번이 틀렸네. 그냥 항상 좀 웃기긴 한데 이게 콥터글라스 효용함수의 특성인데 12로 일정하게 됩니다. 자, 여기서 1번이 틀렸고, 다음 5번. 보조금이 존재하지 않는다면 가격소비 곡선은, 여러분 가격소비 곡선은 임금이 변했을 때 나타내는 PCC잖아. 이거 아니겠습니까? 얘가 PCC 이렇게 된다고요. 수직입니다. 수직. 직선이죠? 맞아요. 자, 그 다음에 우리 자 2번. 보조금이 존재할 때, 이게 보조금이 존재할 때야. 임금이 올라가면 노동은, 여기 보세요. 여기 보시면 보조금이 존재할 때 시간당 임금이 올라가면, W가 올라가면입니다. 노동은 어떻게 합니까? 아니 임금이 이렇게 올라가게 되면, 여가시간이 임금이 올라가게 되면 여가시간은 감소한다니까요. 임금이 올라가게 되면 이게 마이너스가 되는 거니까 노동시간은 증가한다니까요. 자, 여기다가 그림을 그려볼게요. 무차별 곡선이 여기에 위치하는 거야. 여기 1점 이렇게. 그래서 점점점점점 하면 이렇게 됩니다. 여가시간이 줄어든다 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오케이? 그러니까 노동은 증가한다. 얘가 올라가니까 얘가 올라가게 되는 거 알 수가 있겠죠. 다음에 3번도 마찬가지입니다. 보조금이 증가하면, 여러분 보조금이 증가하면은 이게 증가하는 거야. 근로시간이니까 이거야. 이게 증가하는 거야. V가 증가시 여가는 어떻게 됩니까? 여가는 증가하게 되고, V가 증가하면 마이너스가 커지는 거니까 노동은 감소한다. 이걸 알 수가 있죠. 맞아요. 자, 4번. 보조금이 시간당 임금의 2배라고 한다면, 자, 4번 볼까요? 보조금이 시간당 임금의 2배라고 한다면 이렇게, 자, 최종 노동시간은 이걸 여기다 집어넣는 거지. 여기에 대입하게 되면 최적 노동시간은 12 마이너스, 자, 2W고요. 자, V 값이 얼마라고? 2W 이렇게 됩니다. 그럼 11 이렇게 되는 거 알 수가 있겠죠. 이해 가시죠? 오케이. 잘 정리됐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 6번부터 10번까지 풀어봤고요. 다음 11번부터 다음 시간에 이어서 풀어볼게요. 네, 잘 정리하시고요. 감사합니다.